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인 챗 GP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챗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다른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블로거들이 평가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챗 GPT를 통해 AI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지 증례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례입니다. 65세 남자 환자고 갑자기 발생한 스피치 디스터번스와 페이셜 팔시, moderate weakness of left arm and leg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병원 내원 60분 전에 갑자기 발생하였고 환자는 42폐기어의 헤비 스모커였고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챗 GPT에서는 이 환자의 스토리를 보고 스트로크임을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 임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였고 레프트 사이드 오브 더 바디에 발생한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이다. 그리고 이 환자의 과거력에 나오는 헤비 스모킹과 하이퍼텐전이 둘 다 스트로크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바로 즉시 병원에 가서 CT를 찍거나 MRI를 시행해서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환자에게 필요한 진단 검사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T를 찍어서 헤모리직 스트로크가 없는지 빨리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CT 안지오그램이나 MRI를 통해서 이스케믹 스트로크이면 어느 부위에 오클루전이나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CBC나 코아귤레이션 테스트, 블러드 슈거, 카디악 마커 등을 통해서 이 환자의 카디악 리스크 팩터나 다른 아스로스코테 카디오바스큘라 디지 리스크 팩터를 확인해야 되겠고 EKG를 통해서 APIC 같은 중요한 스트로크의 리스크 팩터가 없는지 보고 카로티드 울트라소노나 에코를 통해서 엠블러스나 드럼부스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세레브럴 임팍이 어느 부위에 발생했을지 물어봤습니다. 이 환자가 갑자기 발생한 스피치 디스터번스, 페이셜 팔시, moderate weakness of left arm leg이기 때문에 이것은 레프트 헤미스피어에 있는 세레브럴 임팍을 특히 레프트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 테리토리의 임팍임을 시사한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세레브럴 임팍의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검사로서 어떤 걸 추천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디스리피데미아나 그리고 APIC 하트 디지즈와 관련되어 있는 위험 요인들을 확인하라고 하고 코아귤레이션 테스트 그리고 D-다이머 트로포닌 등도 보라고 합니다. 카로티드 울트라소노, 트랜스크레니얼 도플러, 트랜스소라식 에코카디오그램 등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CT 안지오그램, MR 안지오, 룸바 펑처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좀 과하게 교과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의사의 진료가 중요하니까 의사의 진료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환자의 온셋이 4.5시간 이내, 즉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TPA 같은 트롬보리틱 테라피의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카니컬 트롬백토미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나 안티코아귤란트 테라피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리빌리데이션까지 언급하는 것을 봐서는 교과서적인 내용까지 다 언급해 주는 것 같고 하이퍼텐전과 스모킹 캐시에이션, 하이퍼텐전 매니지먼트와 스모킹 캐시에이션도 중요하더라고 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료가 중요하다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혈소 환자가 가장 적합한 선택일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비교적 전문적인 질문이고 의사나 전문 저널의 레퍼런스, 그 의사의 전문가 소견이나 전문 저널의 레퍼런스가 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는 아스피린이 권고가 되지만은 기존의 몇몇 연구들을 봐서는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과 동등 또는 약간 더 좋은 스트로크 2차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 블리딩 리스크는 아스피린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영국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그렐을 우선적으로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쟁점은 이중 항효소 환자가 필요한지인데요. 그것은 다음 질문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반적인 내용인 항효소 환자의 선택을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력, 동반질환, 리스크 팩터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아스피린이 제일 많이 사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인디케이션인 블리딩 히스토리나 알러지 투 아스피린까지 교과서적으로 잘 언급하고 있고요. 다른 항효소 환자인 클로피도그렐, 프라스그렐러, 티카그렐러도 고려할 수 있지만은 하이리스크 오브 블리딩이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되는데 하이리스크 오브 블리딩 같은 경우는 클로피도그렐이 고려가 될 수 있겠고 이전에 아스피린 테라피를 사용했음에도 재발하는 스트로크 같으면은 클로피도그렐, 프라스그렐, 티카그렐러가 다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약간 두리뭉술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APIC 같은 경우에는 항응고제, 특히 노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인 이중 항효소 환자가 필요한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항효소 환자는 최근 진료 지침에서는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 또는 하이리스크 TIA의 경우에는 처음 심톰이 나타났을 때 처음 3주 21일 동안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클로피도그렐을 롱텀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근거가 좋습니다. 이 질문도 역시 상당히 전문적인 질문이라 대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중 항효소판제로 잘 연구가 된 것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복합제 3주간 사용하고 나서 그 뒤 장기 사용에서는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클로피도그렐을 롱텀하게 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항효소판제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이중 항효소판제가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중 항효소판제가 필요한 경우는 하이리스크 피처가 있거나 하이리스크 오브 리커런트 스트로크가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스피린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중 항효소판제는 컨비네이션이 아스피린 더하기 클로피도그렐이 특정 경우에 사용을 고려할 수 있고 이 경우는 하이리스크 오브 리커런트 스트로크가 있거나 아니면 라지 베이슬 오클루전이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다. 네, 이것은 비교적 타당한 설명이긴 하지만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 또는 하이리스크 TIA에서 권고할 수 있다라고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중 항효소판제를 사용할 때 블리딩 위험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중 항효소판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아주 정확하거나 자세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 환자에게 트롬보리틱 테라피가 도움이 될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